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10년 넘게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양육비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는 상황이라면 불법 의료행위와 부당해고, 유부남과의 이별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네, 이제 오늘은요, 21세기판 국민신문고라고 불리는 이제 헌법소원심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나 신문을 보다 보면 종종 접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얼핏 들어보긴 했지만 어떤 제도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헌법소원심판의 개념부터 정확히 짚어주시죠. 네, 이제 헌법소원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공권력에 의해서 헌법상에 이제 보장된 국민의 이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제소를 해서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연인은 물론 이제 법인을 포함한 정당들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이제 무국적자도 이제 기본권 형질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제한적으로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사건은 외국인의 경우라도 청구하는 침판례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법인의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때 법인은 사법인과 공법인 모두 포함되는 건가요? 네,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이제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개인과 헌법에 명시된 정부기관의 지위를 이제 모두 갖는 대통령과 같은 인물은 헌법기관 소속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예를 들어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 헌마 700 헌법소원 심판에서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노무현으로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능력을 헌법재판소로부터 인정받은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 헌법소원을 청구함에 있어서 나이 제한은 따로 없는 건가요? 네. 이제 만약에 미성년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요, 청구 자체는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소송에 참여할 수는 없고, 네. 이제 법정 대리인, 부모님 등의 어떤 대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소원 심판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에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시죠, 변호사님. 네. 이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재판소 법률을 이제 규정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우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청구 사유를 살펴보면요. 우선 이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2항에는 이제 법률에 위헌
여부 심판의 재정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의 심판의 대청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68조 제1항의 내용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 거고요. 2항에 해당하는 헌법소원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법원이 기각을 한 경우에 이제 당사자가 직접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랑 이제 다르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이러한 재판 진행이랑 상관이 없이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두 헌법소원 모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인용 결정이 내려집니다.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네. 결정이 내려지는군요. 이러한 헌법소원 심판은 그럼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행정사건에서도 이제 기한의 제한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기간이 더 짧아집니다. 또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법원으로부터 위헌재청 신청을 기각 혹은 각하한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이 기간을 지켜야 되고, 만약에 해당 기간이 지난 뒤에 헌법소원을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부적법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각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해진 기간을 꼭 지켜야겠습니다. 그럼 기간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면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될 텐데요. 이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이제 우선 재판관 구성을 봐야 될 텐데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이제 사전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지정재판부는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지정재판부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또 해야 하는데요.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원재판부의 재판관 중 총 9인 중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 즉 본안 판단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판 청구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하는 기각 또는 합헌 결정, 그리고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인용 또는 위헌 결정, 청구인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되거나 심판 청구의 취하에 관해 다툼이 있는 때에는 심판 절차 종료 선언 결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법률의 위헌 결정, 그리고 탄핵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나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시했던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그리고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전 심사 단계에서 지정 재판관은 어떤 기준으로 각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사전 심사에서는요, 그 심판 청구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이제 모두 지키지 않았을 경우거나 혹은 이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청구된 경우, 다만 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 제외가 되고요. 혹은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그리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국선 대리인의 선임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혹은 그 밖에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이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심판 청구를 각하하는데요. 따라서 청구하는 헌법소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사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시킨 것인지 반드시 잘 확인을 하고 청구를 해야 합니다. 네, 이처럼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용 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효력은 언제부터
언제부터 적용이 될까요? 네, 이제 우선 그 헌법재판소의 인용이나 위헌 결정은 이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랑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게 되는데요. 인용 및 위헌 결정으로 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이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해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합니다. 위헌심 사용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요,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 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민사, 형사, 행정 등 사건의 종류를 불문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이 없는 형사사건이라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헌법소원은 동일한 사건을 다시 심판받을 수 없는 만큼 사전에 잘 준비하셔서 헌법소원 심판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전 다른 분에게 돈을 빌려드렸는데 네네. 이분이 준다고 하시고 안 주셔가지고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사실은 주저주저 하다가 지금 10년이 돼 버렸거든요. 10년이나 지나셨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애기 엄마가 이제 우리 딸 친구의 엄마가 출판사를 하시는데 잠깐 네네.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차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자를 꾸준히 준다고 해서 처음에 2달인가 이자를 지금 보니까 1,000만 원은 1%고 2천만 원은 3%고 그래요. 네네. 근데 2달 정도 주신 것 같은데 그 다음 달부터 안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어렵다고 말하시고 그래서 형편 좀 나아질 때까지 좀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이제 기다려줬는데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래서 저희도 조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을 네. 상환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고 자기네가 그러면서 차일피일 자꾸 미루는 거예요. 네네. 미루더니 근데 이제 자기 딸은 또 계속 중국에서 유학을 시키면서 저희 돈은 안 주시고 뭐 이자도 안 주시고 원금도 안 주시고 그래서 이제 초창기는 많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너무 어렵다. 형편 나아지면 갚겠다. 그랬더니 이제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연락을 문자해도 피하시는군요. 답장도 안 하시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셨는데 사용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급하기로 한 이자도 안 주시는 상황이고 무려 10년이나 흘렀습니다.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김태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말씀 주신 내용을 잘 들었고요. 예, 지금 그러면 한 10년 정도 되셨다고 하시는데 차용증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예, 같으세요. 예. 그 차용증에 기재된 날짜가 혹시 언젠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예, 차용 일자는 네. 2천만 원짜리는 2014년 4월 29일이고요. 네. 전제 일자는 2014년 11월 29일로 약속을 한 거예요. 11월 29일이요. 예. 그럼 1,000만 원은 2014년 11월 1천만 29일. 원은 2014년 4월 29일이고 네. 2천만 현재 원이. 기일은 네. 9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지금 24년 10월이 넘은 상황이라 가지고 사실 네. 대여금은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기한에 적용을 받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빌려준 돈이고 받아야 될 돈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10년이 지나면 네. 소멸시효가 도과돼서 사실 청구를 하셔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11월 29일 거는 2014년 11월 9일 거는 지금 아직 10년은 넘진 않은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예, 2천만 원짜리요? 네네네. 예, 예. 네, 그래서 우선은 그 건은 조금 빨리 청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 2014년 4월 29일에 약정하신 고건 관련해서는 혹시 중간에 뭐 예. 이분이 언제까지 갚겠다라던가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최근에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이게 통화를 몇 년 동안을 안 받으니까 못 하죠. 그러면 이제 한참 지나신 거네요. 빌려주시고 저는 나서도. 문자만 보내고 답장도 안 음, 주시고 그러면 지금 그분 주민등록번호랑 이름, 주소 뭐 이런 건 있어요. 예, 아시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빌려주신 분이 그 예. 엄마, 딸 친구분의 어머님이신 거고, 그 남편분이 출판사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같이 네, 그때 이제 아버님이 출판사를 하셨고 네. 어머님은 전라북도 뭐 서울 사무소인가 거기에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이셨는데 음, 그 이후에 그거를 그만두고 같이 출판사를 하신다고 언뜻 들었어요. 그러신 거고. 그러니까 음. 일단은 지금 그 부부가 뭐 만약에 같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자를 상대로만 소송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신 그럼 거예요. 엄마예요. 예. 네네. 그래서 일단 인적사항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도 발급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어디 사는지 알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소장을 송달을 시킬 수가 있을 걸로 보이니까, 그리고 예. 차용증이 있으신 상황이시니까, 우선은 예. 그거를 가지고 빨리 소장을 접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게 소멸시효가 경과된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우선은. 그럼 이거는 그냥 잊어버려요? 1천만 원은? 그래서 못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뭐 소송을 진행하실 때 두 개를 전부 다 진행을 하셔 보시고 일부가 소멸시효 도과가 돼서 이제 완료됐다고 판단해서 법원에서 그 기각을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선적으로 예. 소송을 할 때 한 번에 진행을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우선은 두 건을 같이 하셔가지고 소송을 빨리 접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기간이 10년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좀 서두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경과해버린 것도 네.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이 고소장을 어디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소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선임해서 하셔도 되고, 뭐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소장을 접수해달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뭐 금전적으로 좀 어려우셔서 국가 공공기관 네.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면 그 예.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상담 신청을 하시면 좀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음, 법률구조공단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방법이시고 선임을 하시거나 뭐 이런 거는 괜찮으신데 혼자 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시간도 지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가 거의 임박하는 사안이라서 실수가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가급적이면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요. 네네.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거지 근처에 법률구조공단 검색해 보시고 가까운 곳에 가시면 돼요. 그래. 이렇게 하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돼요?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그러니까 소장을 이제 법원에 접수를 하면 상대방한테 이 소장을 송달을 시키는데 그 과정 중에서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지금 알고 계신 주소지랑 다르면 송달이 안 될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법원에서 상대방 초본을 발급받아 오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그걸 가지고 초본을 확인해서 주소지를 변경해서 소장을 상대방 주소지로 송달을 시키면 돼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주소를 알았으면 제가 이제 2천만 원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네. 2천만 원을 그분이 저한테 갚을 의무가 있잖아요. 그쵸. 판결이 선고가 되면 그렇죠. 네. 네. 아, 판결을 선고받고 하는 거예요? 네, 선고가 돼야 의무가 생기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이자도 받을 수 있긴 한데 이자도 소멸시효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가능하실 걸로 보이긴 해서 청구하실 때 그 도와주시는 분이 이자까지 청구한 취지로 써주시긴 할 텐데 전부 네. 인용은 어려울 거고 일부만 좀 받으실 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분이 재산이 있나 없나 이런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걸요? 아니요, 재산이. 재산이요. 네. 이건 나중에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이제 네.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하셔야 되거든요. 아, 또요, 제가? 네네. 또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건 판결문이 있으셔야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의 뭐 예금을 압류한다거나 하시면 예금 잔액이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게 회신이 오거든요, 은행에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뭐 재산 조회를 신청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판결문 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재산이 있으면 제가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분하고 협의해서 야,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씩 줄게 이렇게 제가 한 달에 네네. 3만 원씩이라도 달라고 그랬거든요. 문자로. 근데 답이 없으세요. 근데 뭐 애초에 줄 생각이 없었던 걸로 보이긴 하니까 소송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집행을 해서 돈이 있으면 어차피 강제 집행을 당하게 되면 돈을 뺏길 거기 때문에 보통은 판결 선고가 되면 준다고 연락 오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하죠. 근데 이제 뭐 처음부터 재산을 다 빼돌려서 재산이 없고 이 돈은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러면 사실 변제를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그거는 사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기는 그 돈을 빌릴 당시부터 안 갚을 생각으로 했어야지 사기가 입증이 되는 건데 사실 지금 네. 정황만 가지고 처음에 돈을 빌릴 때부터 안 갚으려고 했다라는 게 명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형사적으로 사기죄는 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러면 성실하게 제 돈을 줄 거면 그 주기로 한 거를 이 두 달만 주고 안 줄 수는 없잖아요. 형편이 어렵다고 하려나요? 그쵸. 뭐 형편이 어려워서 못 줬다고 한다거나 뭐 갚으려고 했는데 못 갚았던 사정을 본인이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니 근데 제 입장에선 네. 딸은 중국에서 유학시키면서 저는 돈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유는 이제 그분이 설명을 하셔야지 알 수 있겠지만 뭐 본인 저 거는 사실 네. 대출해서 빌려줬고 제가 지금 갚고 있거든요. 네네. 아직도 갚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오래 기다릴 일이 아니었던 것 같고 변제 기한을 도과했을 때 바로 네. 소송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긴 있어요. 너무 오래 지나버렸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이렇게 시간이 도과가 돼버리면 채권자가 좀 불리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도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이제 완성되기 전에 상담을 주셨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시간 도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책임져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빌려준 게 차용일자가 4월 29일인데 네. 변제 기일이 11월 29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변제 기일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소멸시 완성 변제기일 기준으로 보통 해석을 하고 이때부터 10년으로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예. 많이 해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마음으로 좀 빌려주셨을 텐데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조언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참 지인 간 금전 거래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차용증을 써도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다면 좀 통상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자를 약정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원래 이자는 대여금은 전액 받는 게 맞긴 한데 이자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이 돼서 3년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도과된 건들은 이자를 받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좀 연락을 피하고 좀 오히려 좀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면 법적 대응만이 좀 최선일까요? 네, 일단은 이렇게 연락이 안 된 기간이 이렇게 장기간 돼버리면 나중에는 채권자 자체도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의지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변제 기한 넘겼을 때 조금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상황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보통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여지가 있을 때 법적 조치를 진행하셔야 강제 집행을 해도 추심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변제 기한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한참 기다리거나 그런 일 없이 가급적이면 변제 기한 도과했을 때 적극적으로 조금 법적 조치 진행하시는 게 추심하시는 방법으로는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10년 소멸시효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좀 정말 좀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를 노리고 악용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변제 기간을 도과해버리면 이제 나중에 변제 기간 도과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해도 못 받는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기한이 계속 늘어날수록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이 더 끌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게 되면 채무자는 아예 법적으로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악용하는 경우도 사실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법률구조공단인 건가요? 네네, 일단은 뭐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법률구조공단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또 전국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고 또 일정 요건이 되시면 소송이나 이런 것도 무료로 진행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멸시효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소멸시효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소멸시효를 이제 중단하는 개념이 있긴 하거든요. 뭐 중단을 하는 거는 최고하고 변제 기간을 바꾸고 해서 하는데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더라도 6개월 내에는 또 법적 조치를 들어가야 되는데 중단을 만약 했다 하더라도 지금 연락한 지가 수년이 지났다고 하시니까 이 사안에 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좀 그 빌려준 기간 내에 연락을 좀 해서 기록을 남겨놓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독촉을 했고 그분이 변제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럼 최고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6개월 내 법적 조치를 진행하면 약간 그 사이에 기간이 도과된 것도 기간을 맞춘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상대방 채무자랑 연락을 한 지가 되게 수년이 되신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최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주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 뭐 이게 돈을 안 갚는 거는 사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상담자분처럼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서 범죄와 이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채권을 추심하는 건 좀 다른 절차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범죄는 그 행위 자체 당시에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처음부터 빌려줬다는 게 입증되지 않는 다음에는 사실 이거 사기죄 등으로 청구하기 고소하기는 좀 어려우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후에 뭐 돈을 빌린 이후에 변제를 못한다 이걸 하루 이틀 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럼 상담자께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전화 주신 게 소멸시효 완성이 거의 돼갈 무렵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 기간을 도과되지 않게 빨리 법원에 소장 접수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후에 이제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주소들이 아마 많이 변경이 되어 있을 거라 초본을 발급받아서 보정하신 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진행하시면서 앞에서 진행하실 조금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고 또 실수하시게 되면 소멸시효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으니까 좀 도움 받아가지고 조금 하루빨리 소장 접수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심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1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 거치면서 폐업을 했고 빚만 지게 됐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하고 남은 돈으로 빚을 다 갚았는데요. 18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애 엄마가 데려갔는데 양육비를 보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다 보니 학원비다 뭐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이혼 후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내주지 못했어요. 현재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연세가 80 다 되신 아버지께서 소일거리하면서 겨우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소득이 생기면 양육비 밀린 것까지 한 번에 주겠다고 했는데요. 제 사정을 아는 아내는 앞으로도 양육비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랑 말이 안 통하자 부모님과 제 동생에게까지 협박하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더군요. 제가 양육비를 못 주면 부모님이나 제 동생이라도 줘야 한다. 주지 않으면 부모님과 동생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안 그래도 이혼하고 이 나이에 부모님에게 얹혀 사는 게 죄송한데 양육비 때문에 부모님의 작은 집 하나까지 압류되는 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양육비 안 주면 요즘 법적으로도 조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 능력이 없는 사정은 봐주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아이가 내후년이면 성년이 되는데요. 그럼 양육비를 내년까지만 지급하면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한때 우리 사회에 양육비 미지급 관련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지금 법원 결정을 보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대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사회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뭐 배드파더스라든지 이런 사회 단체들도 많이 있었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심사로 좀 떠오르면서 법원에서 좀 조치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양육비를 10년간 지급하지 않은 아빠에 대해서 실제로 징역형 6개월에 선고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뭐 과거에는 사실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것 자체가 양육비 지급을 못해서 징역형 나온다는 것 자체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적도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렇게 높은 형량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양육비 지급이 부모의 법적 의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요. 변호사님, 그럼 상담자님처럼 현재 소득이 없어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뭐 이게 경제적인 부분은 본인이 벌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돈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라는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상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뭐 있어서 숨겨놓은 재산이 아니라 없어서 정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좀 없다고 보입니다. 네. 근데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할 능력이 뭐 있는데 뭐 그걸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좀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도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정말 진정으로 사실적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부모가 양육비 지급을 안 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고 있군요. 만약 그럼 양육비를 주지 못한다면 내 부모나 형제에게 그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모여서 살고 또 가족분들이 같이 이익을 향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정말로 그 양육비 지급 의무 당사자인 부모가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뭐 조부모라든지 아니면 형제들에게 어떤 법률적인 책임이 부과될 건
있거나 의무가 전가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상담자님이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거주지가 같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재산인 부동산 등이 압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만약에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양육비 미지급자가 그 부모님과 거주를 하시면서 본인의 재산을 마치 이제 양육비를 안 주는 면탈을 하기 위해서 뭐 숨겨놨다거나 뭐 은닉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본인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이고요. 곧 성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양육비를 보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법률적으로 의무는요, 이제 만 19세가 되는 생일, 바로 직전까지만 그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네네. 다만 이제 양육비도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서 10년을 지금 기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양육비를 미지급한 것이 과거에 있다고 하면 아이가 성년이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만 19세 생일 직전까지는 이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담자님께서도 본인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담자님을 위한 조언 추가적으로 부탁드린다면요. 네. 일단은 최근에는 양육비 미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단순히 이걸 민사적인 걸로 보지 않고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징역형이 나온다거나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법원에 뭐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 강제 방법을 도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담자분이 당장에 지금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향후에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육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면 이런 강제 집행이나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했던 그런 양육비에 대해서는 뭐 지급하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고, 다만 현재 상황에서 지금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뭐 일을 정말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경우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뭐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이고, 다만 이제 불필요한 감정적인 소모나 이혼을 했거나 서로 보지 않는 뭐 부부 간에서는 사실 뭐 이걸 의심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연락을 안 하시거나 뜸하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자녀분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상황을 좀 설명해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방지하시는 거는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간호조무사인데요. 지방의 한 의원에서 석 달 동안 근무했습니다.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작은 의원이고 농번기가 끝나면 환자분이 제법 많이 방문합니다. 근데 그 의원이 원장님이 계시고 또 원장님의 형님이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근무를 했어요. 원장님의 사촌 동생이라는 사람도 도수 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한마디로 가족이 운영하는 의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장님의 형인 실장님은 의사 면허증도 없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문제는 원장님이 여행을 가거나 예비군 훈련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을 때에도 병원을 닫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리 예약된 도수 치료나 영양제 등은 가능하지만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행위도 버젓이 진행이 됐습니다. 실장님이 원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환자의 상황을 얘기하고 처방을 내리면 조무사인 저에게 주사를 놓으라고 지시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막 조무사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 잘 몰라서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갈수록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또 이웃에게 들었는데 예전에 의원에서 할머니 한 분이 평소 주기적으로 맞던 주사를 맞다가 갑자기 쇼크가 와서 난리 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무섭기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원장님이 직접 의원에서 처방해 준 게 아니면 주사를 놓지 않겠다고 실장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실장님은 평소에 제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다. 장부 작성에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이유로 해고를 했어요. 저도 그런 병원에서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었는데요.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실장님에게 연락해 불법 의료행위 고소하겠다. 내가 왜 해고를 당해야 하느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도 네가 병원에 대해 환자 쇼크 왔던 것 얘기하고 다닌 거 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나오더군요. 완전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님 부재 중에 제가 주사를 놨던 건 사실이어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이 부분부터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가 부재 중인데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얘기만 듣고 처방을 하는 행위,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이 될까요? 네, 이제 당연히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전화로 이렇게 진료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경우 의사가 좀 불법 행위를 의도적으로 조장, 방조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상 이제 의사의 지시 감독이 없이는 처방전 같은 거 교부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 차트 입력도 해야 되고 시스템에도 입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가 실질적인 묵시적인 동의가 없었다고 하면 사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그래서 의사에게 이제 방조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뭐 적극적으로 공범의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간호사나 뭐 조무사들이 의사와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서 동의 없이 이렇게 접속을 한 거라고 하면 뭐 방조나 공범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불법 의료 행위 법률적으로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을 것 같은데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여러 가지 행위에 따라 조금 형량이 다르긴 하지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이런 행위로 인해서 환자가 중상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만약 사망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선고가 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뭐 면허 취소라든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의 폐쇄명령과 같은 행정처분도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상담자께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사를 놔줄 수 없다고 했더니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해고를 했습니다. 부당 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응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많은 다툼이 있긴 한데요. 네. 상사가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거부하여도 이건 정당한 행위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당하게 행위를 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고 하면 이는 노동법상의 어쨌든 부당 해고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쇼크 왔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원래 이제 타인에 대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라는 게 성립을 할 여지가 있기는 한데요. 네. 명예훼손죄가 무조건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안이 이제 진실한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는 경우에 이 사실 적시 자체가 비방의 목적이냐, 공익의 목적이냐에 따라서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 환자들의 어떤 공익을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발언하는 것 자체는 공익적 목적으로 발언한 것이 될 여지가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실장의 지시로 간호조무사인 상담자께서 환자에게 주사를 놨습니다. 이 부분도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상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뭐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요, 의사 간호사의 지시 아래 뭐 주사나 뭐 드레싱, 그다음에 투약 보조 등을 이제 진료 행위를 가능은 한데요. 네. 다만 전제 조건은 그 직접적인 지시 감독이 원래는 필요합니다. 함께 이제 옆에서 있어야 네, 되군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만약에 진행을 했다고 하면 이분과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런 상황이 적발이 된다고 하면 불법 행위거나 의료법 위반으로 될 가능성이 사실은 높아서 이분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뭐 불법 의료 행위와 부당 해고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상담자분이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면 좋을지 조언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사실 다소 서로 공범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서로 이번에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명예훼손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발이나 고소 자체는 성립되지 않을 거라 그건 걱정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사안 자체를 현명하게 좀 협의하셔서 넘기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주변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목격했거나 또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조언 주신다면요? 일단은 불법 의료행위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다수 환자들의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신고를 하시거나 뭐 고발 등을 하셔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셔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혹시나 뭐 내부
고발을 했거나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식에게 또 피해가 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뭐 본인이 이제 가담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네. 이제 그때는 결국 선택의 문제일 것 같은데, 본인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다수를 위해 공익 제보를 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일 것 같고, 다만 본인이 가담하지 않은 거라고 하면 뭐 내부 공익 신고 같은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절차 등을 통해서 뭐 내부 고발을 하시는 방법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2년간 만난 남성이 있는데요. 유부남입니다. 연애하고 2달 뒤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헤어지자고 했지만 부부 사이가 안 좋다. 이혼할 거다. 별거 중이다 라고 하면서 2년을 끌고 왔네요. 저도 혼기가 꽉 찬 나이이기도 하고 건설적인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얼마 전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찾아와 폭언을 하며 물건을 때려 부수더군요. 제가 교직원인데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요. 다행히 집안에서 난동을 피우는 모습은 홈캠에 찍혔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키워서 홈캠을 설치해놨는데 욕설하고 물건 부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일단 그 영상은 저장해 두었습니다만 사실 너무 무섭습니다. 출퇴근할 때 갑자기 습격당할까봐 무섭고 학교에 제가 유부남을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렵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 연락처를 알고 있는데 아내에게 말하겠다고 저도 협박을 할까 싶기도 한데 괜찮을까요?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될까요? 찾아보니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이라는 게 있다던데 소송을 하는 게 맞을까요? 하셨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신체적인 위협까지도 당하고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임시 조치라든지 아니면 신변보호 등을 요청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신고할 때도 증거 자료가 필요할까요? 홈캠에 담긴 영상이나 주고받았던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될까요? 네, 이제 뭐 임시 조치나 신변보호 조치를 하려고 하면 어느 네. 정도 상대방한테 혐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의 피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홈캠에 담긴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 밖에 뭐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뭐 통화 녹음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같이 제출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보호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일단 뭐 교제폭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신변보호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에 등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거나 뭐 지능형 CCTV를 준다거나 뭐 임시 숙소를 제공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가능한데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스마트워치 지급을 쉽게 하고 있고요. 스마트워치 지급을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경찰이 출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피해 구제에서는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의 아내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아내에게 말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건 어떨지 여쭤보셨는데요. 오히려 상대를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뭐 아내에게 말을 해서 아내가 남편분을 설득해서 이제 제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이 사안에서는 지금 상담자분이 상간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상담자님이 언급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은 무엇인가요? 통상적으로 이제 유부남이 이제 뭐 자신이 기혼자이면서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제3자 미혼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것처럼 속이고 뭐 성관계 등이나 뭐 가정을 이룰 것처럼 하는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데요. 2009년에 실제로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것이 사라진 이후에 형사적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이 대신에 이런 유부남은
유분자임을 모르고 만난 분 혹은 유부녀임을 모르고 만난 분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그런 소송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 보호되는 가치를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상담자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신변보호 요청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고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추가적으로 형사 고소 등을 통해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행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